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들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북부 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계속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서울은 늦은 오후가 들며 계속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잠수교를 오가는 시민들도 종종 보이고요. 아직은 비가 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 수위도 4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9시쯤부터는 다시 강한 강수대가 들어오면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전남과 영서어에 위치한 가운데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강한 호우가 예상되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도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서울이 24도, 광주 25도 등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곳곳으로 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도 약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낮 한때 퍼붓듯이 쏟아졌던 비는 오후로 접어들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신갈천입니다. 네, 조 기자가 지금 있는 곳까지 이 물에 잠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린 강한 비의 영향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하천 산책로까지 한때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축구공이 있고 장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 새삼 폭우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기 용인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낮 12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비가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오늘 용인 지역은 시간당 최대 34.5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새벽 0시부터 비가 멈춘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89.5mm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 기자가 있는 용인뿐 아니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용인뿐만 아니라 낮 12시를 기해 수원과 안산, 또 과천,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며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특보는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낮 한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전 11시쯤 시흥시 안현동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3대에 갇혀있던 4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후 3시 반 기준 비 피해와 관련해 도로 침수 37건 등 112 신고 2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우로 인해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신갈천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장마 전설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소방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 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KTX 고속열차 26대와 일반 열차 32대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안전확보 차원에서 운행 중지했던 경부선, 충북선 일반 열차 운행을 오전 중에 재개했지만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열차 26대는 20분에서 80분, 일반 열차 32대는 30분에서 150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조금 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 논의됐습니까? 아침 7시에 긴급 중대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서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11개 부처와 9개 시도 책임자가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준비 상황 점검 등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대피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빗물바지나 우수 관로에 막혀 주민 피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취약 시간 내도 반복적인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경기 북부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북한 환강댐 방류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임진강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 전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공식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2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크홀, 도로 침수, 맨홀 역류 순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사유시설 피해도 28건 확인됐고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 금산 등에서는 농지 13.6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피해는 총 423명으로 충남 224명, 충북 160명, 세종 12명, 경북 27명 등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6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6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낮 12시 40분을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재 9개 시도 5,100여 명이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까지 강하게 쏟아졌던 비는 대부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밤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비상인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강수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거세게 쏟아졌는데 일단 지금은 다소 약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비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비가 다소 약해졌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실까요?
이 왼쪽이 오전 11시, 오른쪽이 오후 5시의 레이더 화면입니다. 이 수도권에도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서울은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 길게 이어졌던 강한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비구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북쪽의 찬 공기의 힘이 다소 약해지면서 이 공기의 충돌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 이 서해상에 보이는 덩어리들 보이시죠? 예. 네, 이 비구름대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면서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에 강한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 비구름이 이제 몰려오면서 어제 충청 지역에 비 많이 뿌린 것처럼 수도권과 강원도에 이제 오늘 밤에 비가 좀 내리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밤 9시 안팎부터 서해산에 비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이 서울 등 수도권은 자정을 전후해서 비가 다시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북부와 강원 부근을 지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어젯밤보다는 강소가 조금은 약하겠지만 하지만 오늘 밤에도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지금 예보를 해주신 대로 왜 이렇게 강한 비가 밤에 집중되는 거예요? 네, 우선 낮에는 이 따뜻한 공기가 계속 솟아올라서 이 하층의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데요. 이 밤에는 이런 움직임이 줄면서 수증기가 더 잘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비구름이 한층 강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야행성 폭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만 어제와 오늘은 여기에 북쪽의 찬 공기가 밤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시점까지 겹치면서 비가 더 강해진 겁니다. 밤이라서 무조건 폭우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밤에 찬 공기까지 유입되는 조건이 겹치면서 비가 더 강해진 겁니다. 네, 어제 오늘 곳곳에서 긴급 재난 문자들 발송되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발송되는 건가요? 네, 이 극한호우는 발생 위치나 강도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상청 예보관들이 실시간으로 비구름을 감시하다가 위험이 커지면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충청과 강원, 경기, 호남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 문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거나 그리고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이면 발송되는데요. 그리고 기상청은 올해부터 여기에 한 단계 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에서는 아직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레이더 화면을 보면은 비구름이 이제 횡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조금 전 레이더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비구름이 노란색과 빨간색, 보라색 여러 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공기가 서로 충돌을 해서 비구름을 압축한다고 해도 이 압축기로 철판 찍어내듯이 특정 지역에만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름은 모양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구름 안에서도 일부는 더 강하게 발달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새로운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는 이 비구름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흘러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장시간 머무는 상황은 아닙니다. 얼른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가 그럼 언제쯤 그칠까요?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구름대도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북한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내일 오전부터는 비구름이 더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비가 약하거나 내리지 않았던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폭염이 비상이라고 하는데 남부는 지금 폭염특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이 비가 약하거나 내리지 않는 경남 같은 남부 지역은 이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영남과 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전남 완도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오늘도 경주는 34도까지 올랐고 포항과 밀양, 양산, 완도 등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렸습니다. 이 낮 동안 더위가 강했던 지역은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경북 지역에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경북 포항과 경주 중북부 그리고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비가 그치고 주말부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어서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지는 이른바 이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폭염도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에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게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내버린 심리 미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 등을 통해 이번 상고 기각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 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1년 7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의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헌재 파면 결정과 특검 수사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과정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길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벽과 인간띠로 요새화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경찰까지 진입작전에 투입된 두 번째 시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파면 2달여 뒤 출범한 특검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최종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아이들은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단둘이 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수연 기자, 조금 전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1시부터 4시간여 동안 불이 난 서울 갈현동 빌라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갈현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3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펑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몸을 급히 피했던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3층에서 이렇게 솟아서 소방차를 한 5분 내로 없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대, 6대 정도가 왔고, 그 전에 이제 저희 경찰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또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거실을 중점적으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다고요? 네, 불이 났던 집 안방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1학년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는 외출해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기들 둘이 심정지들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항상 우리가 옆에 살았잖아요. 꼭 보면 인사하고 다니고 그랬거든. 경찰은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해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의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연호 기자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경찰 특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현직 경찰관 장윤기 아버지도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따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경찰이 뒤늦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신 TF의 내부 비리 수사대까지 신설하기로 했는데 흔들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경찰이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출범 즉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해 수사제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수사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 수사대도 신설됩니다. 내부 비리 수사대는 전국 주요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내일 귀국 직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일선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논란 이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조처한 데 이어 서둘러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잇따른 쇄신 조치가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경찰 조직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항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책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장 대표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장 대표 등은 1시간가량 항의하다 철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이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자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이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에 10년만 복귀해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서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집값이 급등했던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경기도 구리를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단 이번 주 해당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렸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인근 비규제 지역들도 집값 상승폭이 소폭 커진 것으로 나타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구를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한 지난주 화요일. 당일 동탄역 인근 1,8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에선 84제곱미터 매물이 18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6월 초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각종 규제 효력이 시작되기 직전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어제로 바뀐다는 그 예상되는 4일 동안에 문의 왔던 거는 이제 내가 돈 얼마 있는데 전세 끼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두 건 문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러한 막판 매수세에 힘입어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1.29%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중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인 경기 구리와 용인 기흥도 집값 상승폭이 커졌는데 동탄처럼 규제 시행 직전 갭 투자 수요 등이 몰렸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새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들로 수요가 옮겨가는 듯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남양주는 0.21%, 수원 건선구는 0.26%로 집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소폭 커지며 풍선 효과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사실상 좀 사실화됐기 때문에 금융환경도 과거와는 좀 다른 만큼 빠른 속도 그리고 강도 높은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전세난이 심각했던 서울에선 전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5.42%를 찍었습니다. 집값 누적 상승률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계속되는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는 7월 말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는데 의도한 대로 매물 출회 효과 등을 불러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수도권 전세난에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독려하고 있어 대출 한도 축소가 다른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증가해 5월에 6조 9천억 원보다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전세대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전에 늘어난 매매 물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을 보면 수급 우려 등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연율로 환산할 경우에 10%를 상회하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택거래량도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구입 관련 대출이
당분간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 투자 등으로 기타 대출도 3조 3천억 원 증가했지만 5월에 3조 7천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축소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전체로는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8조 3천억 원으로 5월에 9조 3천억 원보다 축소됐지만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에 이어 신한과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로선 대출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산단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등 총 364만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해 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사고 팔 때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 이내에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위반 시에는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경기 양주시 백서급 식당 앞에서 주차하던 승용차가 식당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서울 방화동과 경기 파주시에서는 화재 사고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유리로 된 식당 전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떨어져 나간 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살핍니다. 낮 12시 반쯤 경기 양주시 백서급에서 주차하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문 등 시설물이 파손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 처리로 사고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서울 방화동에 있는 7층짜리 요양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지하에 있던 요양원 직원 7명이 급히 몸을 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는 발전기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경기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층짜리 건물 1개 동이 불에 모두 탔고 안에서 작업 중이던 공장 관계자가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내일 오후 4시 반 체육단체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이 30대 여성을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체육단체 진입을 무산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체육단체의 개표소 출입을 방해한 이유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만 5세 여아가 뇌사장기 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오유나 양이 5월 14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3명에게 심장과 폐, 신장을 나누고 인체 조직인 혈관도 함께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유나 양은 지난 5월 초 갑자기 두통과 기력 저하 증상을 보여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도 이란이 또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이틀째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점인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등 이란 남부와 이란의 핵심 전략 항구인 차바하르에서도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서 또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과 함께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We'll take them out if we have to. 이란에 돈줄을 주기 위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할 수 있다며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수위를 높였지만 전면전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후속 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협상 데드라인인 8월 1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이란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으로선 실현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 브렌트유는 5.2%, WTI도 4.37% 급등해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며 4개월도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부영과 신형 전용기를 번갈아 탑승해 이 배경을 놓고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저녁 앙카라에서 구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에어포스 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삶은 매우 위험하다며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 대사는 양국 정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한미 간 외교 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러한 현안들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상당히 의외라며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미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한국 행정부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미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문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G7에 이어서 나토에서의 양국 정상 간 나눈 대화로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에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ADR 공모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대거 몰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청약 대금 기준으로 약 1,715억 달러,
2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공모가가 8일 하이닉스 종가인 207만 6천 원 기준으로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245억 달러로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해외 언론과 월가의 진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투기성이 짙은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가 하면 한국의 기형적인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받치던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며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체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동성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 증시를 벼랑 끝에 선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최근 글로벌 매도세의 원인으로 한국 시장의 기형적인 파생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technical issues in the market, namely with Samsung and SK Hynix in Seoul, Korea. They have these things called single stock leveraged ETFs, which actually amplify gains and amplify the losses. 실제로 이 ETF들이 연달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고 그 충격파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까지 전염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순환매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술주로 큰 수익을 낸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한국 본토 주식을 공매도하고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는 뜻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물난리가 난 중국 남부에서는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양돈 농가에서 돼지 16,000여 마리가 떠내려가고 뱀 사육장에 독사 900마리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짙게 달린 중장비가 물에 떠내려오는 돼지를 건져 올립니다. 不急不急不急就是现在哎呀这头应该有600斤了 중국 남부 광시 좌족 자치구에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양돈 농가에도 홍수가 덮쳤습니다. 휩쓸려간 돼지 16,000마리 가운데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구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10억 원 넘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중국 최대 뱀 사육 지역인 광시 한 양식장에선 코브라 같은 독사 900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주민 여럿이 뱀에 물렸는데 여성 한 명은 침수로 고립된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길가에 난데없이 등장한 얼룩말 한 마리. 근처 동물원에서 기르던 새끼 벤 암컷이었습니다. 이 밖에 사슴, 알파카, 낙타, 타조 등 20종, 100마리 넘게 동물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자 3마리를 비롯해 곰, 늑대 등 맹수류는 우리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동물도 예외 없는 대자연의 위력에 인명피해도 늘어서 광시 난닝에서만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데 특검 전국을 타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재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조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 의장의 간곡한 읍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 데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비구름이 벗어나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밤새 다시 강한 비가 예고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도림천입니다. 네, 자 이제 이 하천 출입은 가능한 상태입니까? 네, 조금 전까지 통제됐던 이곳 도림천은 청소 작업을 진행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불어났던 하천 수위는 낮아졌고 산책로에는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도림천 신대방 1교와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3시 10분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변인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3시 20분쯤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시내 하천 29곳을 모두 통제했는데 수위가 낮아진 곳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를 해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통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으로 비 피해 상황과 예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금천구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관악구가 75.5mm, 금천구가 72.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배수 지원과 같은 민원사항 14건이 접수됐지만 침수나 붕괴 등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서울 지역에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비구름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하천변과 지하차도 접근을 피하고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장마 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의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 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2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2명이 구조대에 엎여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큰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3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양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소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대전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이성호 기자입니다. 비탈면 아래로 무너져 내린 옹벽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토사가 뒤엉켰고 무너진 경사면을 따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갑작스러운 붕괴에 입소자 1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송강동에서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려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묻혔습니다. 도로 한쪽은 진흙과 나무까지 돌멩이로 뒤덮였고 산 위에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구장비가 투입돼 토사를 걷어냈지만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생겨서 아마 나무까지나 이런 게 막 떠내려서 하수도에 맥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못 빠져서 물이 넘어서 이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충북 청주 현도면 하석 지구에서도 낙석 우려와 토사 유출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 주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과 비탈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상황과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밤사이에 다시 비가 강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호남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밤까지 이렇게 약하게 비가 오다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 26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경기, 강원 곳곳에도 200mm 안팎의 큰 비가 왔고 서울에도 많은 곳은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기,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서울과 경남은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과 경북 북부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친 뒤에 더위도 더욱 강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북 경산에 이어 포항과 경주,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31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나타나겠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더위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 본류재판 출석차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주도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봉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황희찬 등 10명을 채택했습니다. 월드컵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청문회 의결이 있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출국 일주일 만에 홍 전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감독은 먼저 월드컵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으며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돼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이 커지자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선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85년 1월 4일 소집 해제가 돼서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밤중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층에서 불길이 솟아서 소방차는 한 5분 내로 왔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대, 6대 정도가 왔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경찰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세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초등학생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늦은 밤 단둘이 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가련동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매는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1살 터울 나는 여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외출해 늦은 밤 아이들만 집에 있던 사이 불이 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8일 밤 10시 57분쯤.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해 방 안에 있던 남매를 구조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매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봤을 때는 아래가 다 잠옷이랑 그 집에 좀 옷이 다 서서 불은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매는 불이 난 걸 알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매가 평소 아빠와 사이가 좋았고 인사성이 밝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꼭 애들 데리고 차 태워서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우리들 보고 꼭 인사하고 웃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둘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도 어린 자매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는 등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97건에 대한 불복 절차, 이른바 선거 소청을 심사 중인 서울시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서울시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관위원은 최근 선거 소청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이 담긴 자료를 선관위 측에서 받았다며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의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를 떠받쳤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며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고 환율도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오르내리던 코스피는 결국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45.12포인트, 0.62%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3% 넘게 급등하며 장중한 때 7,543선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한때 하락 전환하게 됐습니다. 결국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 2,879억 원, 외국인이 1,46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3,30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7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불안한 장세 속에서 증시를 떠받친 건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급락세를 딛고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3% 오른 218만 6천 원, 삼성전자는 0.18% 오른 2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ADR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오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속에서도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뛰었고 연료비 부담 우려가 커진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이 5.15% 급락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 주요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감이 겹치며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506.1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이틀째 순매수했고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레일 수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레일 수후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이고 한국은 몽골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이 메시지가 양국 국민들께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몽 양국이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영내 평화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국은 정치 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 인프라, 농업, 축산, 보건, 의료,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것입니다. 특히 보건, 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 우호 정서의 토대인 문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자,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일단은 이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징역 7년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이 되면서 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다라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그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좀 심각한 범죄 혐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심보다 2심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결국 일부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형이 선고가 더 늘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중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지금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형을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2심까지의 그런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지 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 증거를 판단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에서는 결국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오해한 그런 내용이 없다, 각종 법칙을 오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의 선고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일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일단은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체포 방해 혐의에서도 주장을 한 이유가 결국 당시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발부받은 게 체포 영장이었고 그래서 위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였죠. 예. 근데 이런 주장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련계 법령을 봤을 때, 법률을 봤을 때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관련한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사 개시와 동시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권을 가졌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추후에 진행될 내란과 관련된 그런 항소심 혹은 관련자들의 그런 사건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이제 이걸 위법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같은 이 군사상 비밀 장소의 영장 집행 기준도 이번에 처음으로 따져보게 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처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규정을 봤을 때 해당 규정을 보면은 물론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걸 뭐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당시의 경호처가 뭐 국가의 기능에 그런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안보 등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당시에 그런 국가적인 이익이 해야 할 그런 위험도 없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규정을 따져보면 이 거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장 역시도 대법원에서는 배척이 됐습니다. 예, 일단은 앞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군사 기밀상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건데 마지막 쟁점 사항이 사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여부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이 났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막계상의 일반적인 그리고 법조계상의 좀 일반적인 견해였긴 했습니다만 사실 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에서 해당 불소추 특권의 본질이라든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그런 직무 수행이라든가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헌법상으로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쟁점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이제 체포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의 간부들도 전부 이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중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김성훈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됐던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혐의까지 또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것인데 하지만 뭐 누구보다도 결국에는 체포 방해에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관여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도 않고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제 유죄가 확정 판결 직후에 재판 소원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과연 이제 헌재까지 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 것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였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모양새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그런 행적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또 불복 수단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내용에 대해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헌법재판까지도 이 재판 소원까지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중에 처음으로 이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지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어 포인트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힘을 많이 잃는 그런 형태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판결 이후부터는 이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원래 이제 기결수가 되어 버리면은 그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는 교도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이 관리상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 혹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머무르던 구치소에서 그대로 이제 생활을 하고 끝까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옮기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기결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만 시간당 10mm 이상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뿐 대체로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이렇게 약하게 비가 오다가 밤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딱이 울리면서 산 비탈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하게 흙탕물이 밀려오고 산 비탈의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 내려온다면 신고 후에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광주 32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더위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퀘어 오후 8시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